지금 여야가 이야기하는 35조, 50조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국회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안을 고수 중인 홍 부총리 입장은 여전히 완강해 보이는데요. 여야 합의도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14조 추경으로는 코로나19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들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14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풍찬 노숙을 하시느라고. 네, 겨울빛에 타가지고. 그러네요. 얼굴이 까마세요. 우유빛깔, 초코 우유빛깔 됐습니다. 초코 우유빛깔. 네,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자, 설 연휴 직전 1월 2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죠. 여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한다? 이거 낯설거든요. 왜 이런 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합의를 뭐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그렇지. 당정 협의도 좀 하시고. 당정 협의는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정 협의를 하면은 선거법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당정 협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네. 원활하게 그거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한 이유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성과를 못 냈냐? 네. 그 전에도 성과를 그만큼 못 냈던 거죠. 지금은 네.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까지 저는 1년 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그렇게 주장해 오면서 제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스로 반성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무수히 보더라도 제가 이러저런 약속들을 엄청나게 했고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든 손실보상법을 만든 것 이것도 이제 최초에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고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한다. 그래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예. 네. 자, 그런 사정이다. 자, 근데 이제 손실보상 금액 14조, 35조, 50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이 되려면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14조로 일단 제출을 한 거죠. 네.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의결을 했어요. 지금 예결위는 아직 안 끝나고 산자위에서는 50조가 넘는 돈으로 증액 의결했죠. 산자위하고 보건복지위 포함해가지고 54조가 됐습니다. 54조가 그러니까 40조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증액 의결인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헌법 57조죠. 예. 자, 그러면 54조는 오늘 아침에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좀 약간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니까 민 의원님은?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 추경을 브릿지 추경, 다리가 되는 브릿지 추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5월 9일 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완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다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5월 9일 날 정부 구성되면 뭐 6월 말 7월 말 이 정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개월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14조 추경도 그것 때문에 마련되긴 했는데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예상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요. 오늘 벌써 한 5만 뭐 이렇게. 그것을 버티기에는 14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9.6조 이게 핵심인데 300만 원으로 6개월을 버티기에는 한 달에 50만 원. 아유. 너무 적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당은 34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34조도 사실은 좀 지금 말씀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것 같아요. 34조면 한 320만, 340만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예산 추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네. 320만에게 300만 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각지대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당정협의를 할 때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 사각지대가 너무 빠져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하려면 저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도 농성장에 방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어떤 얘기 주고받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재원 마련이 가장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그래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35조를 제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5조를 환영한다. 네. 그렇지만 35조의 재원을 기존의 세출을 구조조정해 가지고 한 달 전에 한 2022년 그러니까요. 이것을 구조조정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 되면은 네.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쓰여질 예산 그것을 땡겨서 쓰고 네. 그리고 5월 9일 날 정부를 맡게 될 사람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출 조정을 더 해보자.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국채라도 발행하자. 이런 제안을 다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추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 안 되면 집권해서 확실하게 한다. 완전하게 합시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후세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다 해서 14조는 어쨌든 추가 세수가 있었으니까 작년도 추가 세수가 있으니까 그걸 땡겨 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34조까지만 가려고 하더라도 20조가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 20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 재정 건전성보다 더 중요하다.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지금 이게 의결이 되겠느냐. 이게 세출 조정 해가지고 20조 마련할 수 있습니까? 세출 조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금요일 날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세출 조정 말만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은 뭐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에 손님이 왔는데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 쾅 닫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세대의 부담 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풍년에는 곡간을 채웠고 흉년에는 나라 곡간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네. 그 백성을 살려야지 다시 그분들이 일해서 곡간을 채울 거 아닙니까? 네네. 아버지가 죽는데 미래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국채 발행 이외에도 다른 재정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번 14조 예산 중에서 11조는 초과 세수가 있었고 그 초과 세수를 하고 나머지 3조는 기금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기금 각종 기금들이 그렇죠. 많아요. 우리가 각종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에 있는 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냐면 현금으로 있는 200조가 좀 넘습니다. 기금 계좌에만 200조가 넘게 있다. 2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사회보장성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쟁여놔야 없으니까 되니까. 빼고 할 수 있는 조가 것이 103조 정도가 있습니다. 200조 중에 103조 정도는 땡겨 쓸 수 있다. 아니죠. 103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3조밖에 안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100조가 남았네 아직도. 100조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땡겨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국채 발행 전에라도 저는 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국채 발행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100조 중에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다. 또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있거든요. 예. 한국은행에서 재정 금융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17조 정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과거에는 순이익의 10%를 적립하라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순이익의 30%를 적립하라고 그래서 1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은 금융위기를 위해서인 거죠. 금융위기.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20%에서 과거처럼 10%로 하든지 또는 15%로 하든지 좀 내리면 10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10조 나온다. 예. 또 있습니다. 그렇네. 우리 금융위기라고 지금 그걸 위해서 30%까지 이렇게 적립해 놓은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 또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저는 말은 틀리지 않는데요. 예. 우리가 예산을 2022년 예산이 608조예요. 예, 이것을 맞습니다. 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쓰잖아요. 예. 그럼 하반기에 쓸 것들을 좀 땡겼습니다. 하반기에 쓸 것들을 좀 땡겨서 쓰고 사이에 추경을 하든 또는 세출 조정을 하든 그렇지.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오미크론 대폭발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사를 못 하잖아요. 네. 불용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5%만 빼낸다 하더라도 30조 정도가 될 수 있고 사실 각종 야외 행사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거 다 못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IMF 때도요. 네. 우리가 168조를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넣었어요. 지금 50조가 미회수 상태입니다. 예. 지금 금융회사가 얼마나 호황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좀 받아야죠. 완전 호황이에요. 네.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채를 발행하면 신용도가 낮아진다. 네, 맞아요. 국가 S&P나 신용도 무디스에서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국민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나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국채하면은 비난 여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전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재난 상태에서는 항상 빚을 내서라도 빨리 대처하고 그리고 재난을 극복한 다음에 모두가 그 빚을 갚는 것이 원래 맞는 일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심정지 왔을 때 이렇게 압박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무서워서 이 심장 마사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예상했으면 보험을 들었겠죠. 네네. 보험을 들어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다 같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고 난 몇 명을 구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 국민이 또는 기금에서 마련해가지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예상을 못하니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보험료를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보험을 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방안, 그다음에 하반기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취지시죠. 자,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국채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국채까지 갈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자면 세출 구조조정, 세출 조정 이외에는 증액에 합의하지 않을 기세예요. 만약 예결위에서 합의 안 되면 숫자로는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 되기 때문에 강행 통과, 단독 의결이라도 강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상임위 통과는 여야 합의로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산자위 복지는 합의로 통과됐어요. 그렇죠. 예결위가 남은 거죠. 네, 핵심은 재원 마련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며칠 내에 우리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인 그렇죠. 오늘 내 14일까지 그 구조 조정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 안 되면 민생을 위해서는 단독을 할 개연성도 있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소상공인의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단독 강행 처리를 강행이란 말이 참 그렇게 하여튼 단독 의결을 할 수도 있다. 개헌성 열어둔다. 검토할 수 있다. 단독 의결을 했어. 하고 나면 다시 또 정부 동의
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 이번 우리 국회 행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정부가 국민의 힘든 상태를 알지만 이렇게나 힘든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의원들의 마음도 모아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와 대통령. 예. 국회의 의견, 특히 그중에서의 집권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내일 네네. 4시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의견을 모은다면 네.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농성장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네. 소상공인들이. 이런 당사자들이 정말 오시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다. 네. 오히려 저희가 미안한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네네. 착해요. 이렇게 여론이 모아진다면 예. 대통령께서도 결단할 명분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예,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부르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오실지 지금 예결위는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이후에 정부 동의까지는 어떻게 될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종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왕과 신료들이 비상한 각오를 항상 해야 된다. 네. 저는 우리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과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금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비상한 각오로 지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